나의 세상은 이제 장미의 달콤한 향기와 흙의 풋풋한 냄새,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 골목 어귀에서 서연의 정원이라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35의 평범한 여자 이서연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밤새 이슬을 머금은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차가운 총기를 잡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지고 가시를 다듬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다. 이 평화로운 삶, 나는 이 삶을 얻기 위해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만 했다. 엄마, 오후 3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리며 나의 세상 전부인 아들 한결이가 달려 들어왔다. 아이는 올해 8살, 바로 앞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어. 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해 주었다. 역시 우리 한결이 최고네. 자, 여기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딸기 주스 만들어놨지. 나는 아이에게 시원한 주스를 건네주었다. 아이는 가게 한쪽에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주스를 마셨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것이 행복이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행복. 나는 한때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대위 이서연이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워온 군인이었다. 하지만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나는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를 묻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직 나의 아들 한결이를 평범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때 가게 밖 골목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이리 안 와, 형들.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덩치 큰 아이 3명이 우리 한결이와 같은 반 친구인 민수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들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아이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나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들은 나의 그 기묘한 기세에 압도당한 듯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나는 울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민수야? 나는 아이의 먼지를 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앞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자,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먹고 힘내. 나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었다.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나를 보며 웃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왔을 때 한결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꼭 영화배우 같았어요. 호호, 그랬니?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가게 안으로 한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어제 주문했던 꽃다발 찾으러 왔는데요. 아, 네, 잠시만요. 나는 창고에서 그녀가 주문한 장미 꽃다발을 꺼내 포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포장지를 자르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 셔츠 소매가 흘러내리며 내 팔뚝 안쪽에 낡은 흉터가 드러났다. 그것은 아주 길고 하얀 칼자국이었다. 어머, 사장님 팔에 상처는 뭐예요? 손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황급히 소매를 다시 내렸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그냥 어렸을 때 부엌에서 놀다가 다친 상처예요. 제가 좀 칠칠치 못해서요. 나의 능숙한 거짓말에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처는 부엌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전 내가 18살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서 얻은 나의 주홍 글씨였다. 나는 그날 밤 무력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군인이 되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꽃다발 포장을 마쳤다. 그리고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손님이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무심코 나의 흉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때 나의 아들 한결이가 내게 다가와 나의 흉터에 자신의 작은 입술로 호 하고 입김을 불어주었다. 엄마, 이제 안 아프죠? 아이의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상처가 아주 조금 녹아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래, 이제 괜찮다. 나에게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나의 전부가 나는 나의 이 평화로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나의 그 평화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그 그림자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707 특임단의 그 괴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주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나는 나의 작은 꽃집 서연의 정원에서 향기로운 꽃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나의 아들 한결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나의 과거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다. 나는 손님인 줄 알고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양복은 그들의 천박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머리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내게로 다가왔다.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인가? 그의 목소리는 아주 거칠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뒤에 있는 아들 한결이를 힐끗 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긴 좋은 일로 왔지?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불도저 형님께서 이 동네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보호를 해주고 계시거든. 한 달에 100만 원. 그 돈만 내면 앞으로 이 가게에서 진상 부리는 손님도 없을 거고 도둑들
걱정도 없을 게야. 보옷에 소위 말하는 삥을 뜯으러 온 조폭들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짓을 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보호 필요 없는데요. 나는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대답에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내가 울며 불며 돈을 내놓거나 혹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남자가 내게 험악하게 소리쳤다. 저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고요. 당신들 같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주시죠.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아주 재밌는 계집애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아가씨, 내 경고 똑똑히 기억해도 이 바닥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끔찍하게. 그들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뒤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엄마, 괜찮아. 한결이가 울먹이며 내게 달려왔다. 그럼 괜찮지? 우리 아들 무서웠어.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아 주었다. 나는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한결이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절대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 것.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올 것. 나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의 최악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나는 학교 앞으로 한결이를 데리러 갔다. 그런데 교문 건너편에 며칠 전 가게에 찾아왔던 바로 그 놈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의 특수부대 시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 한결이의 담임 선생님께 부탁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한결이 제가 교실로 직접 데리러 가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아이, 얼굴이 빨리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렇게 한결이의 손을 잡고 학교 뒷문을 통해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놈들은 이미 그곳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우리가 뒷문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아줌마,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줄은 몰랐나. 보지, 두목 곽태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한결이를 내 등 뒤로 숨겼다.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거 뻔하잖아. 돈, 그리고 네, 그 잘난 자존심을 꺾어놓는 거. 그가 내 아들 한결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가 돈을 못 내겠다면 내 아들내미한테 대신 받아야지. 안 그래? 그의 부하 2명이 내 아들을 향해 다가갔다. 안 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내가 소리치며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이년아. 한 놈이 나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엄마, 한결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오려 했다. 하지만 다른 놈이 아이의 앞을 막아서고 아이의 가방을 빼앗아 땅에 내팽개쳤다. 가방에서 아이의 필통과 공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야, 꼬마야. 네, 엄마가 말을 안 듣네. 네가 대신 좀 맞아야겠다. 놈이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보았다. 내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그 극심한 공포를.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내 귀에는 오직 나의 심장 소리와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내 안에서 지난 5년간 내가 필사적으로 억눌러 왔던 아주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꽃집 주인 이서연은 사라졌다. 한결이, 엄마, 이서연도 사라졌다. 오직 707 특임단의 살인 병기 이서연 대위만이 남았다. 나의 모든 감정이 지워지고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나의 새끼를 건드린 저 쓰레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밀쳤던 놈의 얼굴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턱을 팔꿈치로 그대로 찍어 내렸다. 비역 놈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른 놈들이 놀라 나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책가방을 집어 다른 놈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가방 안에 있던 딱딱한 필통이 놈의 콧뼈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놈이 코피를 쏟으며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두목 곽태진 하나.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 미친 개같은 년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걸어갔다. 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지 말라고 이 괴물아. 그는 공포에 질려 내게 칼을 휘둘렀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채 비틀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네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나는 그의 깊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바로 내 새끼를. 나는 그를 제압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골목 입구에 편의점 CCTV가 이 모든 광경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의 평화로웠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리고 나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전 내 구역의 작은 꽃집 년이 감히 내게 덤벼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아주 겁없는 년이구나. 조만간 쓴맛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했다. 바로 그녀의 어린 아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살짝 겁만 주면 그 독한 년도 결국 무릎을 꿇고 내게 돈을 바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이 바닥에서 써먹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내 부하 두 놈이 아이를 둘러싸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 꽃집 년이 나타났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씩
웃었다. 그래, 이제 무릎 꿇고 빌 차례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내 예상을 깨고 내게 악을 썼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미친 개 같은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야. 이 새끼들아 전연 아주 작사를 내놔. 내가 명령했다. 내 가장 덩치가 큰 부하 놈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놈의 주먹을 아주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놈의 팔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넘겨버렸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놈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뭐야. 남은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이미 다른 놈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놈의 목젖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를 내며 놈이 쓰러졌다. 남은 부하 하나는 공포에 질려 내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책가방을 집어 그놈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가방 안에 있던 딱딱한 필통이 놈의 코뼈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놈은 코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꽃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그 눈빛은 내가 과거 감옥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살인자의 눈빛보다 더 차갑고 더 깊었다.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20년 조폭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마지막 발악으로 주머니 속에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오지 말라고 이 괴물아. 내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아채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내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내 팔을 꺾어 나를 바닥에 제압했다. 나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녀는 그런 나를 경멸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대치 초등학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4명 모두 제압 완료했습니다. 빠른 출동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녁 메뉴를 주문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리고 학교 건너편 CU 편의점 CCTV 영상 확보 부탁드립니다. 모든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을 겁니다. CCTV. 그 말에 나는 절망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우리를 향해 반짝이는 작은 빨간색 불빛.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나는 오늘 꽃집 주인이 아니라 괴물을 건드린 것이다. 나의 최후는 그렇게 한 대의 CCTV에 의해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그날 대치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은 경찰의 출동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나는 아들 한결이를 진정시키고 경찰서로 향했다. 나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목격자로서 내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아주 침착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편의점 CCTV 영상 역시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박 형사라는 자는 내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미심쩍었다. 그는 나의 전직 군인이라는 신분보다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는 듯했다. 아니, 근데 아줌마 어떻게 건장한 남자 셋을 혼자서 그렇게 진짜 혼자 하신 거 맞아요. 그의 질문에는 내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은 영상에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공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왔다. 나는 법을 믿었다. 그리고 CCTV라는 명백한 증거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며칠 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 이서연 씨, 저 대치 경찰서 박 형사입니다. 그 곽태진 씨 일당 말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귀찮다는 듯했다. 저 그분들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보석이요. 그자들이 제 아들을 위협하고 저를 폭행했는데 어떻게 벌써 풀려날 수가 있죠. 아, 그게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나서요. 곽태진 씨 쪽에서도 이서연 씨를 폭행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양쪽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셈이죠. 그리고 그쪽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합의요 말도 안 돼요. 아, 시끄럽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세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쌍방 폭행 합의, 그들은 명백한 진실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군대라는 조직을 떠난 나는 그저 힘없는 민간인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곽태진, 불도저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악이었다. 그는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한 신흥 조폭 조직 철중파의 중간 보스였다. 그는 수많은 폭행, 협박, 갈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의 뒤에는 지역 정치인과 경찰의 비호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동네 깡패 몇 명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지역, 사회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치 경찰서 김순경이라고 합니다. 박 형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중전화로 연락드리는 거라 오래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주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절대로 곽태진과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게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늘 밤 서연 씨 가게를 노릴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오늘 박 형사님과 곽태진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연 씨 가게에 불을 질러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서연 씨에게 마지막 경고를 할 계획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몸을 피하세요. 김순경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아직 경찰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이만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나는 내 팔뚝에 낡은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2번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나의 아들 한결이를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보냈다. 오늘 가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해야 해서 냄새가 많이 날 거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나는 나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철물점으로 달려가 몇 가지 물건들을 샀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성능의 CCTV 카메라 여러 대와 대용량 외장 하드, 그리고 두꺼운 쇠사슬과 자물쇠. 나는 가게로 돌아와 덫을 놓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가게 안팎의 모든 사각지대에 새로운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다음으로 나는 가게의 낡은 철제 셔터문을 점검했다. 그리고 그것을 리모컨 하나로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천장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손봤다. 나는 물 대신 그 안에 아주 끈적끈적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소방용 포말 약재를 채워 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시간은 밤 10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가게에 모든 불을 껐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창고 안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나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렌치를 꽉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짐승들이 이 완벽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밤 11시 가게 뒷문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들 곽태진, 불도저와 그의 부하 3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기름이 가득 찬 가솔린 통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없나 싹 다 부숴버리고 불 질러버려. 그 미친년이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속삭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작은 꽃집 서연의 정원에 모든 불을 껐다. 나는 가게 가장 깊숙한 곳 작은 창고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의 앞에는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된 태블릿 PC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나의 가게 안팎을 비추는 8개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카메라 일각의 정문 이상 없음. 카메라 뒤각의 뒷문 골목 이상 없음. 카메라 3 매장 내부 전방. 나는 군 작전 상황실의 지휘관처럼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적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냉철한 기다림만이 존재할 뿐. 나는 오늘 밤 그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아들 한결이는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다. 나의 유일한 약점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다. 이제 이 전쟁터에는 오직 나와 나의 적들만이 남았다. 곽태진 불도저의 시점. 나는 봉고차 안에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다. 18 개같은 년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네. 내 옆에 앉은 부하 놈들이 맞장구를 쳤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그년 가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 감히 우리 철중파 행동대장 불도저 곽태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나는 그날 초등학교 앞에서 그 미친년에게 당했던 수모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내 20년 조폭 인생의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경찰 놈들은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은 모르는 척 눈 감아줄 터였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기름통과 야구방망이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그 꽃집은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알겠어. 네. 형님, 우리는 밤 11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동네가 완전히 잠든 시간. 우리는 봉고차를 몰아 그 꽃집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좋아. 작전 개시다. 나는 부하들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문은 우리의 발길질. 한 방에 아주 쉽게 부서져 내렸다. 역시 계집년 혼자 하는 가게라 허술하기 짝이 없군. 나는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은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그 향기가 역겨웠다. 잠시 후면 이 향기는 모두 역한 기름 냄새와 제 냄새로 바뀔 터였다. 이서연의 시점. 카메라 추 뒷문. 적 침투 확인. 카메라 4 매장 내부. 적 4명. 진입 완료. 태블릿 화면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나의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다. 나는 리모컨의 첫 번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3, 2, 1. 그들이 가게 중앙으로 모두 들어온 순간 나는 버튼을 눌렀다. 곽태진 불도저의 시점. 야, 이 새끼들아 빨리 기름 뿌려. 내가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고왕. 아주 거대하고 날카로운 쇠 마찰음이 가게 정면에서 들려왔다.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가게의 철제 셔터문이 완전히 내려와 우리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뭐야, 형님 뒷문도요? 구왕, 우리가 들어왔던 뒷문 역시 같은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이 가게 안에 완전히 갇힌 것이다. 18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욕설을 내뱉는 순간 가게 안에 모든 조명들이 한꺼번에 켜졌다. 수십 개의 강력한 LED 조명이 우리의 눈을 향해 직접 쏟아져 들어왔다. 악내 눈.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장의 모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아니라 아주 끈적끈적하고 하얀 거품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커헉커헉. 이게 무슨 냄새야? 거품에서는 아주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거품은 순식간에 우리의 온몸을 뒤덮었고 바닥은 미끄러운 거품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지옥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설치한 덫 안에 갇힌 쥐새끼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이서연의 시점. 나는 창고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화면 속에서 한때 나를 위협했던 그 포식자들은 이제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주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벌레들에 불과했다. 나는 내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L12 번호를 눌렀다. 나의 목소리는 아주 침착하고 냉정했다. 네, 경찰이죠. 지금 대치동 서연의 정원입니다. 가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네, 4명입니다. 현재 제가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에 의해 가게 내부에 모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들은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 그리고 가솔린 통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화, 미수 혐의도 추가될 것 같군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가게 내외부의 8대의 CCTV에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화면 속 발버둥 치는 그들을 보며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나의 어머니의 작은 식당 안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이 아니었다. 나는 적을 기다리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나의 작은 식당은 이제 나의 마지막 전쟁터이자 그들을 심판할 처형장이 될 터였다. 내 앞에 태블릿 PC 화면에는 8개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카메라 풀 가게 정문 이상 없음. 카메라 D 가게 뒷문 골목 이상 없음. 카메라 3 매장 내부 전방. 나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고 호흡은 고요했다. 나의 동맹인 김민준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에서 나와 똑같은 화면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사복, 경찰, 몇몇이 식당 근처 골목에
잠복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밤 11시 카메라2 뒷문 골목. 봉고차 한 대 접근. 온 것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봉고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두목 마동철과 그의 부하 3명,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기름이 가득 찬 가솔린 통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가게 뒷문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카메라 5 주방 내부. 적 4명 진입 완료. 18 냄새하고는 꽃 냄새가 아니라 이제 곧 고기 타는 냄새가 나겠구만.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이 새끼들아 빨리 기름 뿌려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그 미친년이 다시는 장사할 생각도 못 하게.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가솔린 통을 들고 식당 곳곳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역한 기름 냄새가 화면 넘어 내게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한 놈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내 휴대폰 앱의 첫 번째 버튼을 눌렀다. 작전 1단계 봉쇄. 구앙. 가게의 정문과 뒷문에 철제 셔터문이 동시에 아주 거대한 굉음을 내며 내려왔다. 뭐야? 놈들이 놀라 소리쳤다. 형님, 문이 잠겼습니다. 18 누가 장난치는 거야? 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 나는 2번째 버튼을 눌렀다. 작전 2단계 교란. 가게 안에 모든 조명들이 한꺼번에 켜졌다. 수십 개의 강력한 LED 조명이 그들의 눈을 향해 직접 쏟아져 들어왔다. 내 눈. 놈들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작전 3단계 제압. 천장의 모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아니라 아주 끈적끈적하고 하얀 거품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커헉커헉. 이게 무슨 냄새야. 거품에서는 아주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거품은 순식간에 그들의 온몸을 뒤덮었고 바닥은 미끄러운 거품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이 개같은 년 어디 있어. 당장 튀어나와. 마동철이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악을 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듯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 어미 년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가 절규하며 내뱉은 그 한마디,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CCTV의 고성능 마이크가 그의 모든 자백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 여기 있다. 마동철. 나의 등장에 그들은 나를 보고 경악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너희들의 최후를 기록하기 위해서 말이야.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 변호사가 라이브 영상을 보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구왕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마리의 짐승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나는 현장을 지휘하는 형사에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나를 무시했던 그 박 형사도 함께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나의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형사님, 찾으시던 증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방화, 미수 장면뿐만 아니라 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자백까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에 박 형사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엉망이 된 나의 식당 한가운데에 섰다. 나의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이 공간. 나는 이곳을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다.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의 어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싸움은 나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그 CCTV 영상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와 김민준 변호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촬영한 그 영상은 김민준 변호사의 손을 통해 모든 언론사에 제보되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해병대, 여군, 하사, 조폭,
일망타진 충격적인 CCTV, 영상, 공개 무산, 지역, 토착, 비리, 의혹, 수면, 위로, 마동철, 배후는 누구,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이 사건에 달려들었다. 나의 얼굴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용감한 해병대 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순식간에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마동철의 그 한마디 내 어미 년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마지못해 나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재수세,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압박은 검찰과 경찰을 움직였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특수, 폭행 및 협박, 주거, 침입, 그리고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년간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상인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의 사건을 묵살했던 그 박 형사, 그는 마동철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구속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동철, 그는 나의 어머니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이 심장이 약했던 나의 어머니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모든 죄가 밝혀지고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나의 어머니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이 작은 식당, 이제는 흉물스럽게 부서지고 망가진 이 공간을 이대로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땀을 흘렸다. 부서진 테이블을 치우고 깨진 유리창을 갈았다. 그리고 식당 구석구석에 남겨진 나의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유진 씨,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내게 물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대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이 식당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내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인, 그것은 나의 꿈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는 회의감을 느꼈다. 법과 원칙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뒤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의 무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봉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다. 엄마, 나 왔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해냈어.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쁜 놈들 다 벌 받았어.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어. 엄마.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나?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나? 너무 혼란스러워. 엄마가 길을 좀 알려줘.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부모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마동철의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들어설 뻔하기도 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는 며칠 뒤 김민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나의 결심을 그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 부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 식당을 다시 일으켜 쓸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요. 나는 나의 새로운 꿈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다. 저는 이 식당을 이 동네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기술을 가르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요. 제2, 제3의 마동철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 아이들의 언니이자 누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민준 변호사는 나를 아주
깊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유진 씨 조폭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해병대입니다. 저는 그 어떤 힘든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사랑을 무기로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해병대 전투복을 입지 않았다. 나의 손에서는 차가운 총기 대신 따뜻한 국자의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다만 나의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 나의 어머니가 남기신 그 작은 식당은 이제 엄마의 따뜻한 포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식당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환해졌으며 언제나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해병대에서 명예 전역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식당과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엄마의 따뜻한 포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들의 쉼터이자 새로운 삶을 배우는 학교였다. 나는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해병대 교관으로서의 나의 경험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함께 따뜻한 동료애를 가르쳤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의 곁에는 언제나 김민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 우리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나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고등어 한 마리 더 구워야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의 첫 번째 제자 민수가 내게 물었다. 녀석은 1년 전 마동철의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들어설 뻔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석쇠를
넘겨주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손님, 상에 나갈 거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한다. 네, 선생님. 나는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고등어를 굽는 녀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마동철 일명 고등어. 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 이제 그의 이름은 내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나의 주방 불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져 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희망으로 덮어버리는 것. 식당의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와 민준 씨는 식당 한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유진 씨. 그가 내 밥그릇 위에 가장 잘 구워진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다. 민준 씨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든든해요.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다. 나는 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총을 잡던 굳은 살 위로 이제는 칼을 잡는 굳은 살이 새롭게 배겨 있었다. 나의 손에서는 화약 냄새 대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다. 나는 해병대를 떠났지만 군인 정신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총 대신 국자를 들고 싸우고 있었다. 절망과 가난이라는 더 거대한 적들과.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식당 밖 어두운 항구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잠든 슬픔의 바다가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희망의 바다였다. 그리고 그 바다를 비추는 나의 식당, 엄마의 따뜻한 포구에 불빛은 그 어떤 등대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